5월 23일 발효된 성매매 방지법으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합니다. 남자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이 집장촌도 조용히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런데 줄곧 얼굴을 감추고 살던 성매매 여성들이 유리문을 열고 한꺼번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장촌 녀석을 처음 출동해서 지금 저희가 집회에 오늘 있거든요. 오늘 주된 내용은 어떤 게 되나요? 행정권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유예기간, 성매매 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거죠. 10월 7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인 행동인가, 업주들의 강요에 의한 동원인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조직적인 집단 농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700여 명 가신다고요? 인원이 한정이죠. 고속버스 들어갈 수 있는 게 인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되겠습니까? 개별적으로 가시는 건 없고요? 예. 이번엔 집장촌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들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이 동네는 같이 더불어 먹기 살기 때문에 없어가 안 되면 우리 상인들까지 지금 다 죽고 있어요. 하나로 가게세 못 내고 가족 부양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날 서울 미아리에서 동원된 관광버스만 해도 11대. 집결지인 여의도에는 11개 지역 집장촌의 성매매 여성과 업주 상인들까지 줄잡아 2천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포항에서 올라오신 자매님들 일어나주세요. 네, 멀리서 오셨는데 힘찬 박수 드립니다. 파주 용주골에서 오신 자매님들 일어나주세요. 네. 원주에서 오신 자매님들 일어나주세요. 네, 원주인지 자매님들도 멀리서 오셨는데 힘찬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보조한다는 지원금 3천만 원, 쉼터에서 생활을 하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하에 금융신용도가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2인 1조로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보조금을 갚아야 하는데 100% 성공한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집장촌 업주와 여종사자 모임인 한터의 대표들이 이곳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한 지 약 하루째. 그러나 생존권을 위해 성매매 방지법을 유예시켜달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삭발식을 계획한 것입니다. 언론사의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맨 얼굴로 삭발식에 나선 사람은 원주의 집장촌 대표 김씨.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동안 이곳에 모인 여성들 사이에선 울음소리와 함께 고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X들아 얼마나 더 죽어야 이 법을 바꿀 거냐, 이 X들아. 사람의 12일 동안 지금 물어먹어 해놓고 단식하고 있어. 삭발식까지 가야 돼! 우리 애국자야! 맞아, 맞아! 가만 놔둬. 진행을 못하잖아. 놔둬! 가만히. 지금 삭발식까지 갔다 놔둬! 너 이러지 마. 진행을 못하잖아.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신나뿌리 막 뒤져버릴 것 같은. 나도 가만 놔둬. 진행을 놔둬. 삭발식을 지켜보는 상인들은 또 그들대로 울분을 털어놓습니다. 상인들이야 뭐 그동안 멀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것밖에 더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애석값 깔린 것만 지금 몇 천이 돼도 수급 한 푼도 못 해요. 무슨 장사를 하시죠? 는 여기에다가 100% 생존을 의존하고 살았잖아요. 이거 나라에서 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가씨만 보상해 줄 게 아니라 우리 상인들도 보상해 줘야죠. 그들과는 또 다른 입장에서 성매매 방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죠. 강제로 하면 강간범. 여기 가면 성매매범. 그럼 우리 다 전과자들 되잖아요. 남자는 어디 가서 하냐고요. 다들 뭐 선천들 사태가 이쯤 되자 집회장 밖에서 서성이던 업주들도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 업을 했을 때는 필요악이라 해서 유아무아로 그냥 넘어갔었죠. 상시대부터 있던 겁니다. 성매매는. 그런 것을 여성부 장관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지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된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죠. 난 합니다. 난 구성도 돼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익혀서 뭐 문을 못 열게 한다고 그러면은 나도 애들이 한 7명 그대로 있으니까 난 해야죠. 그러나 계속되는 생존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업주가 굉장히 저위험의 고소득의 산업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이제 이용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그 범죄 행위다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칼을 들이댄 것이고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난 9월 개정된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재산 몰수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고 그동안 훈방에 그쳤던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형사처벌, 그리고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는 처벌을 면제해 줄 뿐 아니라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비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장 환영할 것으로 생각했던 집창촌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달라며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집창촌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처음에 연락을 시작했던 게 사기를 당했어요. 돈 모은 거 사기 당했어요. 네. 거기다가 대출을 한 것까지는 모두. 그러니까 사기 다 하고도 어디다가 호소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는 제 빚이 제가 잘못해서 진 빚이 부모한테 부과갈까봐 그래서 못 죽었거든요. 피스컴에서 나왔어요. 우리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골에 이제 빈집으로 이제 흉가같이 안 쓰는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 연탄불이 잘못돼서 불이 또 났어요. 그 집에. 엄마 아빠도 이제 후유증 때문에 너무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 병원비 때문에 대출 같은데 금융권 알아보다가 저한테 그 큰 돈을 땡겨줄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죽을까 말까 막 그러고 있을 때 손쾌히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재였죠 그때 당시에. 선불금 때문에 집창촌까지 흘러들어온 사람들에겐 저마다 소설같이 믿기 어려운 사연이 있습니다. 폭력이 심한 남편에게서 도망치듯 이혼한 뒤 9살 아들과 살기 위해 이곳까지 오게 됐다는 33살 기숙씨. 오빠, 올 거야? 태화동에서 보면 되겠다. 10시 반까지 만나자. 그녀는 요즘 단속을 피해 단골 손님을 따로 만나 성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불금 외에도 매일 갚아줘야 할 일수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취직자를 알아보고 있어요. 취직자를 알아보고 있어요. 저 대현님에 연락드릴게요. 누구세요? 돈 드려야 되는 할머니.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네. 약은 잘 주세요. 잘 주세요. 아우, 주세요. 버려야죠. 독하려고 얼마나 했었는데요. 깼는데 좀 이상하게 되면은 누가 저를 보살펴요.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더 모으는 중이에요. 아들 생각하셔야죠. 돈만 있으면 재밌어요. 사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재밌고. 근데 돈 없이 사는 세상은 굉장히 힘들어요. 죽는 게 더 편하지. 이번 달 중순까지 가서요. 안 되면 전 당장 이번 달에 우리 아들 생활비를 붙여야 돼요. 안 되면 저는 이발소 쪽으로 가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몇 년 전 선불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업주들은 다른 빚을 만들어 성매매 여성들을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돈을 땡겨준 게 아니라 일수이모를 소개를 시켜줘요. 이 가게에 있는 동안 내가 너에게 보증을 쓰고 그 일수이모에게 네가 그 돈을 갖다 써라. 대신 일수이모가 나한테 이자를 적게 받는 대신 보험을 들여라. 저는 가게 빚이 300만 원 있으면요. 가게 외빚이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게를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고. 미아리 텍사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한 PC방. 21살의 보영 씨는 매일 이곳에 나와 인터넷으로 성매매 상대방을 찾고 있습니다. 있으면 비속말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무슨 말이요? 남들한테 안 보이고 나한테만 말 거는 거. 이거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말 들어오고. 실제로 보영 씨가 채팅창에 접속하자 인사말을 입력하기도 전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남자들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지금 1명, 2명, 3명, 여기는 까지 4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같이 있는데 100만 원을 준대요. 남자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하는 보영 씨. 이렇게 다 나가면 그런데 보영 씨는 며칠 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돈도 받지 못한 채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정작 깔끔하게 입고 만나서 그래 1시간에 20만 원 줄게 하자. 너무 심한 거. 뺨 때리고 머리 잡아 당기고 물건 나중에는 내가 응하지 않으니까 물건 집어 던지고. 일이 없는 날이면 미아리의 업소로 돌아가서 잠을 잡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제 발로 걸어나왔지만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어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나가야죠. 문제는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의 문제고 아빠 병원비, 검사비, 약값, 아빠가 정신과에 계시거든요. 알코올 중독, 장년학병증. 동생 둘이 있는데 얘네한테 들어가는 학비. 굉장히 어리네요. 네.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미영 씨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가장.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집행청까지 오게 됐지만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으로도 신용불량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거의 한 40% 이상 나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한 70%, 80% 됐어요. 제 같은 경우도 처음 회사하기로 나갔다 왔거든요. 아르바이트도 저지하고 이랬는데 뭐 생활 보증도 안 되고. 인천 숭이동의 속칭 옐로우하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씨들 여기가 만약 100명이라면은 90% 이상이 다 신용불량이에요. 이 아가씨들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 순간 바로 차악 들어오고 다 할 건데 이 아가씨는 그럼 또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선 얼마 전부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경찰 단속이 끝나는 새벽 1시부터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자체 영업 단속을 시작한 것입니다. 손님 들어가는 거 봐도 만약에 해라 하지 마라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우리가 다니면은 인부들이 하나 할 것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뭐 식사리 같은 것도 안 하고 아가씨들도 나가 손이 뭐 받고 이런 것도 들어간다 이거죠. 부산 완월동과 함께 자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생겨난 변화입니다. 이곳이 자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 작성된 선불금 포기각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너 빚 안 받아도 되니까 가라. 가라 해놓고 몇 년 있다 만약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야 돈 내놔 이러면은 그때는 뭔가 자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난사시켜 놓는 거예요. 뭐라고 내용이? 127명에 대해 업주들이 포기한 선불금은 자그마치 35억. 이들이 순순히 각서에 도장을 찍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단속 제외를 해달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든가 또 강금이나 폭력, 이 노예 매칭 같은 거 이런 거는 더 극형에 처해도 좋다 이거지. 그렇지만은 성년이 자유의 의사에 와서 자유롭게 여기서 성년 간에 이루어지는 단순 성매매는 좀 처벌해서 좀 제외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업주들이 법적으로 이미 무효라고 규정된 선불금에 대해 포기각서를 쓴 것은 결국 숭이동을 성매매 특구로 지정해 영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매매 방지법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업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가씨 빚만 탕감을 해주지 말고 여기서 이걸로 인해서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금연권이 됐든 사채가 됐든 이것도 탕감을 해줄 수 있으면 모르겠어. 이게 다 아가씨하고 같이 관계가 돼갖고 빚을 진 건데 업주들이 빚진 거는 그러면 그 빚을 탕감을 해준다면 그건 또 여기 업주들도 지 살 길 찾아서 다른 전업을 하든가 뭐로 그렇지.
집창촌에 남은 성매매 여성들은 돌아갈 곳이 없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당장 묵을 곳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선불금이 아니라도 사채나 카드빚 등 다른 빚이 많아 당장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최저 생계비 37만 원은 너무 미흡하고 신용이 확실해야만 받을 수 있는 3천만 원의 창업자금 대출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성매매 여성들 중 그 누구도 성매매가 좋아서 그곳에 남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 2, 3년쯤 유예 기간을 주면 빚도 갚고 돈을 모아 그곳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모아 성매매를 그만두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저희가 한 달에 잘 벌어 나갔을 때 한 달에 1,200원 벌어요. 1,200원 벌면 담임은 600이죠. 600에다가 저기 이자하고 전기세, 물세, 뭐 밥세 뭐 이런 거 다 끼면 한 200 낀다고 치면 400이 제가 버는 돈이에요. 400이 벌고 거기다 옷 사야 되니까 또 화장품 아줌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냥 외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주인이 보증을 쓰니까 그럼 저희한테 300이 남아요. 그럼 다음 손님을 위해서 또 손님을 받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준비물 사고 하면 1, 200 남을까 말까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벌었다고 당당히 내 집 사고 하는 경우는 제가 유흥업소 17년 만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방의 한 유흥업소에 감금돼 있다 도망쳐 나왔다는 사양 씨와 효선 씨가 우리를 만나기로 결심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회 사실까 뭐 들고 다니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네, 막 이런 소리까지 하면 그 소리 다 했거든. 소리 없이 묻어 버린다는 소리도 하지. 아무 것 없이 잡히면 죽는다는 거. 그것도 미스테리로 남았으니 누군지. 우리 같은 경우. 한 달에 그럼 얼마 버셨을 것 같아요? 많이 버셨을 때? 많이 벌면요, 한 달 했으면 500까지는 되고요. 500 정도? 예, 적게 벌면은, 제가 적게 벌었다고 하면 300이에요. 벌써 몇 년이나 하셨죠? 7년. 나올 때는 그 성부금 다 갚으셨어요? 아니요. 7년 있으면서 입금 시켜주는 것도 많고 한데, 성부금이 4천 얼마, 뭐 5천만 원까지 들어오고 있으니까. 벌써 몇 년이나 하셨죠? 15년. 그 나오실 때는 빚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5천까지. 그런데 이들이 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났던 7년 동안 유흥업소 업주인 김 씨는 재산이 점점 늘어 엄청난 재산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100원만 기본이에요. 달고 사서. 자기 입으로 그래요?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유지들 뭐 해가지고 이제 뭐 해가지고 따지면은 다시 손가락을 꼽는다. 좀 많았었는데 40년 가까이 됐었어요. 나중에만 아들 치료를 해가지고 한 40년 됐고 그걸 안 마시고 따지면 얼마나 하지. 한 바퀴 아무도 못 써도 10년. 인구 23만의 지방도시. 우린 이곳에서 업주 김 씨에 대한 소문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양 씨가 일러준 동네에 들어서자 20여 개의 유흥주점과 모텔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습니다. 조그만 가게인데 그 가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땅을 사고 거기서 또 돈을 벌어서 자 그쪽으로 좋은 데를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건물 짓고 벌고 또 그래서 또 확장이 계속했어요. 가게 여러 군데 확장되고. 우리는 먼저 이들이 가장 최근까지 일했다는 유흥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네, 얼마나요? 이차까지 가실 거예요? 이차까지요? 네. 짜리 스킨 양주 하나, 이제 이차까지 30개. 이차 가면 뭐? 아직 됐어요. 단체로 왔을 때는 이제 막 기록도 치우고 한번 하고 하는데 두 분 와가지고 얘기하고 시키면은 나가시도 하고.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버젓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층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바로 위층의 모텔로 올라가는 식입니다. 김 씨가 운영하던 이 업소는 몇 년 전 다른 사람에게 매매된 상태. 그러나 실제 업주는 여전히 김 씨라고 했습니다. 190m 19번 심었다.
설건이 그래서 맞아요. 누구예요 이 사람은? 가이사랑 같이 우리 같이 부서요. 지금은 뭐 이 가게 가게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요. 막말 자기가 손 뗐다고 하지만요, 다 간호가 돼 있어요. 내가 이 사장을 보고 들어갔는데 사장은 이제 저를 데리고 그 사람한테 가요. 가가지고 이 아가씨가 일을 시키겠습니다. 허락을 맡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돈을 내주고 일 시켜라. 이쪽에서 시키지 마라. 그럼 못 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업소가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동생이하고. 이거는요? 이거는 뭐뭐뭐 동생 신랑. 동생 신랑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처남이네? 여기 아시는 분? 난다. 아 이게 그 와이프이네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이 사람 거겠네? 그렇지. 서류상 소유주와 상관없이 김 씨가 관리하는 유흥업소와 모텔은 사양 씨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0여 개. 여기 다 아직 안 쓰신 것도 이곳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숫자를 합하면 작은 직장촌 전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사양 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업소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공사 현장에까지 불려다녔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돈 있는 사람이면 인구 떼서 청소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러면 그 건물 청소는 아가씨들 다 해요. 쓰고 있어요? 아니요. 그 업무적으로 다니면서 가서 술도 안 깼는데 그 건물 청소만 해도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뭐지? 김 씨가 가장 최근에 새로 지었다는 건평 약 500평의 지상 3층의 대형 건물. 이 지역에서도 가장 노른자 땅으로 알려진 곳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평당 한 600 가까이 됐고요. 600? 한 20억 가까이 됐고요. 건물값만 25. 1층은 레스토랑, 2층은 유흥주점으로 꾸며진 새 업소에서도 효진 씨는 원정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바이 시켜요. 바이 그랬어요. 나중에 2층에가 룸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손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유니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님이 뭐 와서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이 차를 하신 거네? 그렇죠. 우리는 수소문 끝에 김 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다 얼마 전 그만뒀다는 사람을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김 씨의 재산은 탈출한 여성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규모가 컸습니다. 지금 가게가 한 몇 개 정도. 가게가 몇 개가 아니고 상사가 저러죠. 전국에 다 있죠. 건물은. 서울도 있고 여수도 있고 다 있어요. 술 장사하고 대한민국 돈 제일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김 씨가 이렇게 재산을 모은 것은 모두 선불금을 주고 데려온 여성들의 성매매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집 한 채에다가 전부 아가씨들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런 방어 창같이 첩담을 해가지고 밖을 일체 나가지 못하게끔 하고 아가씨들 업소를 여러 군데다가 아가씨를 여기 5명, 10명 이런 식으로 열어놓잖아요. 그럼 그 아가씨 장사가 대단한 하루에 찍는 돈이 있어요. 선물 당겨주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안 찍으면 반드시 이자에 올라가니까 이자로만 하루에 한 480에서 500원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 가게 해가지고 그 돈이 좀 나오니까 또다시 아가씨한테 또 선물 다른 아가씨한테 또 선물을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또 늘리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돈을 번 거죠. 선불금에 팔려온 여성들은 김 씨에게 결국 돈 버는 기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들을 많이 착취했다고 그렇죠. 결국 아가씨 착취, 이 율락업이라든 술집, 유흥업은 아가씨 착취 한 건은 절대 돈 벌 수가 없어요. 사양 씨와 함께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던 여성들 중에는 직장촌으로 팔려간 사람들도 여럿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로 뭐 짐 싸갖고 보내면은 그 아가씨들이 성남을 만났어요. 성남은 뭐죠? 집결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핸드폰 빼갖고 LTE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쪽이 그 전략한 아가씨들이 많아요. 저희 쪽에서 있었던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갈 의사가 없는데도. 사양 씨와 효진 씨는 지난 3월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업소를 탈출한 뒤 감금, 폭행,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7년 동안의 악몽을 잊을 수 없다는 사양 씨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7년 동안 아무리 못 벌었어도
7년 동안 버는 돈이 있고 그 빚을 까고도 남았을 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빚을 없던 걸로 해주고 뭐 2천만 원에서 몇천만 원 줄 테니까 합의를 보자 이런 조건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벌어준 돈만 해도 실제로 억짜리가 넘어요. 그런 거로 돈도 걔네 빚이라는 것을 들어주고 그 돈도 한 푼도 못 들고 나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모두 35군데의 집창촌이 남아있고 그 안에서 성매매 종사한 여성은 5,7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룸사롱이나 티켓다방, 단란주점 등 단속이 어려운 곳에 고용되어 있는 성매매 여성은 그 60배에 달하는 33만 명. 여성단체의 통계로는 15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24조 원.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업과 어업에서 나오는 매출을 합한 것과 같은 액수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돈의 흐름이 한순간에 막혀버리자 경제적인 위기에 빠진 것이 율락업주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집창촌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미아리에서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노점 상인들. 오뎅국을 네. 매일 같이 끓이는데 내가 어쩌냐면은 그냥 끓여놓고 그냥 갖다 이제 한 번도 못 떠보고. 언니. 10평 남짓한 허름한 미용실. 2달 전까지만 해도 집창촌의 아가씨들로 한참 붐빌 시간이지만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월급도 못 나가요. 지금 종업원 월급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이제는 죽어야 돼요. 우리 죽을 때 그냥 안 죽어요. 예? 다 폭파시켜 죽겠다고 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장사 잘 될 때는 일수리도 얻어가지고 그거 맞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포주들이 걸렸다 하면 그 돈을 막아줘요. 자기네 그 일수 찍으려고. 근데 지금 이런 상태를 놓으니까 일수쟁이들 딱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업주들이 그냥 이판 사판 공사판이라 그래갖고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이지. 여기 지금 여기 산하에서 같이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말도 못해요. 거기 또 가족 있잖아요. 가족 있죠? 장사꾼 그 밑에 또 가족 있죠? 또 그 여기 일하는 주방 엄마들 또 가족들 있죠? 이게 다단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나요. 집창촌 여성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쉽게 옮겨가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불금에 묶인 성매매 여성들의 수입은 업주가 대신 관리하기 때문에 집창촌 안에서는 모든 거래가 외상으로 이루어지고 다달이 업주를 통해 수금을 합니다. 얘들 상대로 해서 상인들이 전부 예상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같은 지역엔 한 50명 있습니다. 동네에 들어와서 네 아까 끌고 다니면 애들하고 뭐 속옷서부터 이런 등등 먹는 것까지 전부 하는 장사꾼들이 얘들이 그날 뭐 현찰 주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어떤 장사꾼 한 사람은 동네 전체에 물린 것이 한 4천만 원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집창촌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뿐이지만 동네 전체가 그 돈에 기대어 사는 셈입니다. 7만 원, 천차로 말해도 7만 원. 그 목사님은 시간마다 저는 거기서 보리 목살 받니까. 반이요? 반이요. 반. 마담? 없죠, 마담. 밥해주는 이모들 있는데 그 이모들도 줘야 되고 인건비 나가죠. 마담원이 그 해야 되고 전기세 나가죠. 이런 바닥에서 잘 나가는 애들은 1,000만 원, 1,500씩 벌어요. 한 달에. 술값이라는 명목으로 업소에 나붙은 성매매 가격표. 여성 한 명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어들이려면 매일 7명의 손님을 상대하는 꼴이 됩니다.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집장촌에서 하루에 한 6, 7억이 하루 매출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 뭐 은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테고 모든 식당과 모든 먹는 거 이런 거로 해서 지출이 다 돼야 되는 부분이 다 안 맥혀 있잖아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집장촌의 불황은 사채시장뿐 아니라 합법적인 금융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아가씨들부터 쫙 오거든요. 그분들 부자가 쌓이는 부분은 상당히 많고 아가씨들도 이제 쓰는 노래는 실제로 한 달에 뭐 450만 조금 썼어요.
근데 이 최근에 거기 이제 우리 참전자 사양수가 와가지고 뭐 작년 한년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만 정도 이렇게 이제 조성하고 근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거기다 지방의 한 집착촌 앞에 있던 은행은 아예 지점을 폐쇄했는가 하면 유흥업소의 소위 2차가 줄어들면서 숙박업계의 대출 연체가 늘자 은행들이 서둘러 자금을 회수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방지법의 경제적 파장을 두고 가장 시끄러운 곳은 관광도시인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80%를 차지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거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이나 서울 거쳐가지고 다시 현지처들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썼지 걔네들이 다 찍어와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면서 돈을 쓰게끔 해줬거든. 근데 사실상 일본 사람만 와가지고는 돈을 안 쓰고 갑니다. 밤에 신대주가 화나던 신대주가 깜깜하다니까. 그 옷에 찰랑나는 네온사인이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 실제로 제주도에서 가장 성업했던 한 요정은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되고 나서 아예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네 군데의 유명한 요정 중에 유일하게 문을 연 업소 역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한국에 오면 잡힌다고 일본에 다 보도가 텔레비에 몇 번 보도됐대요. 일본 텔레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를 일본 방송에서 그대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스스로 일반 유흥업소 종사자들과는 다르다는 특별한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기는 관광 요정집이기 때문에 식사하시면서 맥주 한 잔, 양주 한 잔. 우리나라 민속무용 보여주고, 노래하고, 부채춤 추고, 일본들 벌어드리는 거잖아요. 진짜요. 박찬호가 영웅이 아니에요. 외화는 우리가 벌어들이는데 박찬호는 뭐 얼마 벌어들였다고 신문에 나고 우리는 뭐 못하게 하고. 누구보다 다급해진 것은 여행업계입니다. 지금 일본인 관광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돼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2,400억, 3,000억 가까이 제주도에서는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마 크게 피해를 볼 게 아닌가. 제주도 관광이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지난달 11일 급기야 여행업계 대표들이 도지사를 찾아가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스가 와서 외국인이 안 들어온 건 사실인데 사스는 순간적인데 이거는 장기화가 가면은 제주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장기화가 되면은 나중에 누가 책임진다 이거죠. 300명 정도가 저희들 직계한 프로는 뭡니까 캔슬됐거든 맛이. 근데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내년 본격적인 3월달, 4월달 관광 성수기가 되면은 내 생각으로는 30%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0%가 성매매 방지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대답할 만큼 성산업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 경제가 여성들의 그 성매매 여성들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가 국제자유 도시가 됐는가, 국제 관광지가 됐는가, 가장 손쉽게 여성을 통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관광 산업인가? 그리고 제주 지역이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광의 패턴으로서 그게 바람직한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61년 우리 정부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만들어 이미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이 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습니다. 미군 부대를 붙잡아두기 위해 기지촌이 필요했던 정부가 특정 구역에 대해 집창촌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기지촌 아메리카 타운에는 아직도 미군들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도록 허가받은 윤락사업 주식회사가 남아있습니다. 70년대 9대 국회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해 윤락 여성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국회의원들끼리 앞다퉈 아이디어를 내놓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한국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미냐. 그런데 가장 미인 한국 여성의 값이 세계에서 제일 싸다? 우선 그 여성 지위 양성보다는 여성의 그 몸값을 올려주는 것이 결국 지위 양성이 아니겠어요? 이왕에 불하게 태어나서 불안 생업에 종사한다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명치 이래 해외 진출한 상녀들 1인들은 가라유기상이라고 미화하여 윤락녀의 애국심을 기르더니 우리 한국도 미화를 해가지고 여성전사같이 꾸며서 조작을 시키면 윤락 여성조차도 볼 일이 좀 있는 것입니다. 호주들에게 외화벌이라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성산업을 육성시킨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인권에 눈감았던 우리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60년대 초반 70년대 초가장만 해도 다 일본인 상대로 해서 여기 지금 못하는 한국 간에 기생 파티를 하면 여기 애들이 다 올라갔다. 옛날에는 외화코리에 일조를 했던데 여기가. 우리 국방 같은 경우는 새벽때 미해병대가 있어요. 옛날에는 시에서 나와서 영어까지 가르쳐줬다더라고요. 영어로 얼마다, 몇 분이냐, 영어로 그거 대답하고 영어로 알아듣게끔 기본적인 거 소리 가르치는 거. 선생님들 다 생활영어 가르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딸려 버릇이란 얘기겠지. 여기만 해도 거의 한 45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것은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하라고 정부에서 종용했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건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쪽으로 옮긴 60년대 중반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럼 누가 이제 정부에서 이쪽으로 옮긴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려고? 정부에서 그때도 옮겨줬습니다. 이쪽으로? 여기가 그때 뭐 판자촌이고 개천가고 그래서 이쪽으로 선정을 해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허가는 없어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또 종합소득세 뭐 다 냈습니다. 지금도 내고 있고 뭐 그런 거 정부에서 받아가는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죠. 이 지역을 인정해서 영업해서 세금 받아가고 그것이 인정하는 거지 무엇이 인정하는 겁니까? 성매매 여성들은 언제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40여 년 동안 부끄럽게도 그 여성들의 성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관광산업을 키워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구조하고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으려는 성매매 방지법이 오히려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성매매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강력한 법을 시행했던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회복지제도와 양성평등을 자랑스러운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 스웨덴. 그러나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스톡홀름의 밤거리에도 성매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창촌이 없는 스웨덴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유명한 마름흐일라드 거리. 10여 분째 거리를 서성이던 여자는 지나가던 차가 멈춰서자 운전자에게 다가가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경찰이 나타나 운전자를 불러 세웁니다. Det var 3 stycken män i en bil som tog kontakt med en av flickorna här på gatan och då ingrep jag för att avbryta så att det inte blev ett sexköp. 성매매가 의심되면 남녀 모두 조사를 받지만 성매매 행위가 밝혀질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남자뿐입니다. 지난 99년 성매수자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스웨덴에서도 남자가 성을 사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점점 성매매가 줄어들자 스웨덴 사람들 사이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Jag tycker att det är fel att bara kvinnorna ska straffas. Det är ju, om inte männen köper så skulle inte kvinnorna behöva sälja. Så att de är ju lika stor del i det hela och de har inte samma möjlighet att välja kvinnorna. Så. Jag tycker att det är bra att den infördes, men jag vet inte riktigt vilka konsekvenser det har fått. Om det har lett till eller om de får tag på de som köper sex.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행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예상은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Nej, det tror inte jag gör för att de män som är skyldiga till våldtäkter och sådant, de är inte intresserade av att göra våldtäkter på de prostituerade kvinnorna utan det är andra kvinnor som de är intresserade av. Det är mera våldet där liksom och betvingandet som är viktigt för dem. De här kvinnorna är ju med och ställer upp på sex så att de är inte aktuella för det. 거리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접촉하는 것은 경찰보다는 주로 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원들입니다.
스웨덴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은 모두 피해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 이미 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한 스웨덴에서 성매매는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알코올이나 마약 또는 성적으로 학대받은 경험들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a, alltså man kan väl säga att på mycket så, som vi var inne på tidigare, så är det ju så att man behöver inte av ekonomiska skäl prostituera sig i Sverige. Det finns tillräckligt med socialförsäkringssystem för att man ska kunna så att säga leva i alla fall. Däremot så är det ju med den här gruppen, precis som med andra personer som har psykiska problem, som mår dåligt av olika anledningar, att man hittar ett sätt att döva den ångest och den. 자활 지원 역시 직업 훈련보다는 성매매로 인한 산부인과 질병 치료와 정신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De flesta kvinnor jag har träffat vill ju lämna prostitutionen, men är ju osäkra och rädda för att göra detta. De vet inte om de ska klara av ett vanligt arbete eller gå i skolan. Det är ofta en väldigt lång process, och från den första kontakten och tills hon lämnar kan det ta flera år faktiskt, och även att hon faller tillbaka i prostitutionen och gör flera försök innan hon lyckas definitivt. 그러나 정부와 민간단체의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 덕분에 거리의 성매매 여성은 70%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웨덴 안에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이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Because we have the law that prohibits the purchase, the buying of women, traffickers will not make that amount of money that they would like to make in Sweden. And the police will tell you that they have listened in on pimps talking with people in Sweden, where they did telephone interception in case surveillance, where the Swedish part will say that don't bring them here, it's too complicated and too difficult. Bring them to countries where there is a much more tolerant attitude, and that's the way they use a tolerant attitude towards the prostitution industry. 우리나라는 국제 인신매매 조직이 여성들을 공급하는 주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빠져나간 기지촌에선 보다 싼 값에 고용할 수 있는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들이 빈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Лично меня пытались поставить в рамки финансовые, такие финансовую зависимость от хозяйки клуба, чтобы я сама согласилась уже заниматься проституцией именно с корейскими мужчинами. Как-то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не настаивали, а вот с корейскими, да. 지금 성매매 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 중 하나는 배우자가 없는 남자들이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Since the 1st of January, when we got the law, 1999, over 750 men have been apprehended under the law. And those men are the ones that are between 40 and 55, the majority. They are in steady relationships with somebody, either married or living with, and they usually have children. And that's important to know, and this is not just in Sweden, this is those who buy in all countries are men who have a stable sexual relationship with somebody. 지난 97년 성구매 남성 400여 명을 분석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이 27%, 사별과 이혼이 3%,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경우가 70%에 달했습니다. 연령은 64%가 30대에서 40세 사이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전체 63%.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성욕을 풀 곳이 없는 저소득층의 미혼 남성이 아니라 중산층의 기혼 남성인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못했던, 우리 애인한테 못했던 그런 거, 비교보면 못했던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99%예요. 그 와이프는 하고 싶은데 못해서 나한테는 하고 싶다. 아가씨들끼리 손님 가고 나면 미친 거, 이걸 갖고 이렇게 하래, 저건 저래 보래요. 그런 거를 바라는 곳을 집산촌이라 하는데 더 이상 저희가 뭐라고 해요. 지난 토요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현장 활동가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성적 권력을 행사해서
돌려줘야 하거나 아니면 받기로 약속했던 그 화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성들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구출과 지원 활동에 주력하던 시민단체가 이제 구매자인 남성에 대한 인식 전환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그 여성들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범죄자는 누구냐? 이 피해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산 사람들, 그리고 돈을 주고 그 여성을 산 사람들. 범죄자는 그 양쪽입니다. 채무를 모두 무효시키고 이미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시장에 노출돼 쉽게 구매자가 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성매매가 왜 범죄인가를 이해시키는 것이 이날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 여성들이 그 광고지를 보고 얘기 듣고요. 좀 많이 당황했고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사람은 그 존재 가치로 좀 규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원래 있어서도 안 되는데요. 성매매라고 하기는 뭐하죠. 하나들은 있긴 있어요. 이미 막 그렇게 뭐 범죄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요. 야동이나 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애들끼리 사이에서 성이 되게 쉽게 놀잇감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어요. 오늘 강연 듣고 뭘 배웠어요? 아니 그냥 여자친구 있는데요.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잘해줘야겠다고. 성매매는 유흥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인격체를 사고 파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성의 성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가? 여성이 성적으로 유린되지 않아야 될 권리가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가? 그 문제를 나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금지가 되었으니 지금부터 빨리빨리 더 많고 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준비가 미비하니까 아직은 금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의 인권을 더욱더 유린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매매라는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상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성을 팔아 그 이익을 착취하는 산업형 성매매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경찰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집착촌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윤락업주와 사채업자, 그리고 알선업자가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50만 명에 이르는 성매매 여성과 이들에게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던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법을 유예하지 않고도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매매를 접대문화, 놀이문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온 남성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는 한 성을 파는 사람들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가장 쉬운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어린 노이가 몸을 팔아 번 돈으로 굶주린 배를 처해했던 40년 전처럼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습니다.